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돈을 빌려 쓰면 이자를 내고 제때 갚는 게 상식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제도인데요. 이자는커녕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전세가가 떨어져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임차인들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죠. 최근 끊이지 않는 전세 사기가 증명하는 것처럼 사기당하기도 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는 전세 폐지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전세제도 과연 없앨 수 있을까요?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세가 주거가 아닌 사기성 투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 전세자금 대출액은 1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입니다. 특히 전세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입니다. 주택 가격이 낮거나 장기간 가격 상승이 정체된 광역시나 지방도시에서는 전세보다 오히려 월세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도권 젊은 세대들이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지금은 무작정 폐지보다는 제도 보완이 먼저가 아닌가 싶네요. 5월 23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챙겨 들어야 하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요즘 날씨 많이 더워지면서 아직 5월인데 벌써 여름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의 제 체형을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저 공부하면서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커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요? 네.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시장 규모가 올해 1월에 포춘지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전 세계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736억 달러, 우리 돈으로 97조 원이 좀 넘습니다. 이야, 100조 원 수준이네요. 네. 여기에 최근에는 아이스크림이 이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니라 계절과 상관없이 먹는 기호식품이 됐거든요. 예. 특히나 베스킨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회사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문에 겨울에 매출이 여름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이러면서 빙가루를 찾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아이스크림 시장은 연평균 5.2%대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시장이고, 2029년에는 1,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8조 1,800억 원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장 규모도 크지만 아직도 이렇게 5%대로 성장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품목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 규모보다 아이스크림 시장이 더 커요.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22년에 3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이거든요. 예. 근데 아이스크림 시장이 97조 원이에요.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2021년 기준으로 볼 때 60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걸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에 106조 원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지금 살펴봤더니 로봇 시장하고 지금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합계 금액 정도가 아이스크림 시장이네요. 네. 이야. 일단 둘 다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보다 작다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2조 원대 정도더라고요.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작년에 2022년에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2017년에 1조 7천억 대를 돌파한 이후에 좀 잠시 주춤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다시 또 크게 성장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제조사인 빙그레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으면서 날씨가 더워지는 2분기가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이 애널리스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이유는 뭐예요?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좀 바뀌면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아이스크림을 사는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스크림을 사면 한 개씩 이렇게 사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 저희 집 냉장고 안에도 보면 이 박스로 와서 한 10개들이 아니면 5개들이 이런 아이스크림들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고객들이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예,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보이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등장하면서 아이스크림 시장이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아파트 근처에 상가에 있는 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제가 기억하기로 재작년에 한 군데 있었어요. 예. 작년에 하나 더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하나 더 늘어서 지금 3개. 최근에 또 공사인데 거기도 그거 지으면 4개 되는데 야. 이게 3-4곳이 아파트 상가 한 곳에 있을 정도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인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이 2019년에 1975개가 있었는데 2020년에 2208개, 2021년에 4437개, 작년에 6682개, 불과 4년 만에 전국 매장 수가 3.3배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필 무인 판매점이 증가하나요? 무인 판매점 사실 코로나의 영향도 있다고 봐요. 예. 2020년에 이제 비대면의 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무인 점포를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또 특히나 또 이 무인 점포는 인건비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아이스크림을 더 싼 값에 할인해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판매점으로서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고 제가 아까 저희 아파트 상가에만 3-4군데의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예.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MZ라든지 이런 젊은 세대 취향에도 맞고 젊은 세대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 가서 또 구매하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업체 관계자들 인터뷰를 보면 아이스크림 판매의 주요 구매 채널로 무인 판매점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빈가업계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니까 당분간 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고 이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증가한다면 국내 아이스크림 판매 시장도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먹기 시작한 아이스크림. 네. 우리나라는 이거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나요? 우리는 지금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일반인들이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한 건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예. 나와요. 그러니까 1927년 6월 22일 동아일보 기사를 찾아보면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법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1927년에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아이스크림을 먹긴 했는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용 제빙기가 있는 집에서만 가능한 이야기. 예. 좋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도 제빙기가 있어야 만들 수 있으니까 즉 당시에 일부 부유층의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였고요. 일반인들은 이런 아이스크림이라는 개념보다는 예. 설탕이나 사카린을 넣은 단물에다가 색소를 넣은 막대형 빙가류 소위 아이스 깨끼 예, 아이스 기억납니다. 깨끼를 많이 먹었어요. 아 기억나세요? 예, 그럼요. 역시 나이가 있으시니까. 괜한 얘기 제가 했네요. 네, 아마 우리 박정 교수님은 기억하시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풍경. 그러니까 아이스 깨끼를 나무로 만든 아이스박스 통에 잔뜩 넣고 이걸 어깨에 둘러맨 아저씨 한 분이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외치죠. 네. 아이스 깨끼 하면서. 아이스 깨끼 이렇게 외치시죠. 그러면서 돌아다니시면 아이들이 또 10원짜리 동전 들고 뛰어가서 예. 그 앞에 줄 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풍경들이 사실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져 왔어요. 예. 근데 궁금합니다. 예.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 깨끼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이스 케이크의 일본식 발음. 정확히는 오키나와에서 쓰는 사투리 방언이다라는 게 뭐 정설처럼 들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막대형 빙가류를 이제 아이스 캔디, 아이스 팝 이렇게 부르고 예. 실제 일본에서도 아이스 캔디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아이스 케이크, 아이스 케이크의 일본식 발음인 아이스 깨끼라고 불렀죠. 예. 근데 아무튼 이 아이스 깨끼라는 단어는 1960년대 중반 이후까지는 뭐 많이 사용했지만 그 이후부터 60년대 중반 들어서 이후부터는 좀 점차 사라지고 지금은 뭐 박정 교수님이나 저 같은 이제 아재들의 네. 추억 속의 단어들이 됐죠. 대신에 등장한 단어가 알죠. 하드입니다. 하드. 예. 하드까지 참, 하드. 이것도 참. 네, 하드. 1962년 지금은 롯데로 인수된 삼강이라는 회사에서 예. 아이스 깨끼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삼강 하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 이건 특정 브랜드였군요. 브랜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자사 제품 이름이었는데 이 삼강 하드가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예. 저도 이거 사 먹은 기억이 있는데 막대기에 꽂은 바 타입의 빙가류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드라고 인식하게 될 만큼 정말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 하드라는 말은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아이스크림 용어입니다. 예, 이 막대기에 꽂혀져 있는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어떻게 불렀는지를 이제 이해했는데 떠먹는 아이스크림은 언제부터 먹었나요? 떠먹는 아이스크림은 1974년부터 먹기 시작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미국 쪽에서 수입한 제품들이 뭐 아름아름 판매됐지만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제 빙그레로 인수된 당시에 데일유업에서 생우유가 들어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2년간 72년부터 자체 개발 계획을 세워서 2년간 노력해서 만들어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어요. 참고로 이 투게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투게더입니다. 아, 그게 이때부터 판 거예요? 네, 74년부터 팔았어요. 지금이야 사실 이 제품 뭐 편하게 아무 때나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1970년대, 74년 이후에 투게더 제품은 아버지 월급날이나 먹을 수 있는 아니면 특별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 손님이 사오시거나 예. 아니면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내놓는 정말 그야말로 고급 음식 중에 고급 음식이었어요. 이게 고급 음식이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네. 투게더 그 용기라고 하나요? 네. 그게 약간 고급진 형태로 디자인돼 있었어요. 그 용기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74년 초반기에 이 자료를 보니까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원료를 그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배합하잖아요. 근데 원료도 사람 손으로 넣어가지고 썼고 용기에도 사람이 예. 손으로 수제품이에요. 예. 고급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게 고급 중에 고급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엄청나게 비쌌어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왜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대중적인 어떻게 보면 호응을 얻으려면 네.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왜 비싸게 팔았죠? 당시에서 생우유가 들어간 제품, 프리미엄 제품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하드라든지 예. 아이스 깨끼는 실제로 정말 저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설탕 품물에 설탕이나 사카린 품물에다가 그냥 색소만 살짝 풀어가지고 빨간색, 주황색 뭐 만들어가지고 파는 건데 이 투게더는 최초로 이제 떠먹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이었고 원료비 자체도 비쌌고 가격 자체가 그때 당시에 600원이었다고 해요. 투게더가요? 예, 600원이었는데 74년에 아까 상강하드 얘기했잖아요. 상강하드 같은 하드 제품이 10원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거의 60배 차이가 60배 더 나네요. 비싸요. 60배 더 비싸니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 네. 어릴 때 사실은 이 제품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쫄랐다가 혼난 적도 있어요. 그거 비싸서 어떻게 사주냐고. 그럴 정도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없어서 못 파는 제품이었어요.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사실 아까 데일유업이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데일유업이 이후에 이제 빙그레로 인수됐을 때 빙그레가 80년대 들어오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라면도 만들고 뭐 베이커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온갖 사업 다각화를 하다가 부실화에 빠져요. 근데 그 부실화 상황에서 빙그레를 그나마 굳건하게 지켜주는 효자 중의 효자가 이 투게더였어요. 투게더군요.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빙그레를 완전히 일으켜 세운 게 또 아이스크림 하나가 있는데 예.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메로나 92년에 출시된 메로나 이 메로나가 나오기 전에 빙그레는 부실 기업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메로나가 92년에 출시됐는데 92년에 출시되자마자 그 해에 올해의 히트 상품이 되고 매출만 200억 원 이상을 냈어요. 이 메로나는요 국내보다도 네. 남미 국가에 가면 거의 국민 아이스크림입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엄청난 예.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메로나는 그 남미의 뭐 편의점 같은 데 네.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이제 수북히 들어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 아이스크림도 그러면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건가요? 반응이 좋죠. 실제로 메로나 방금 말씀하셨는데 메로나 같은 경우에서는 97년부터 미국 시장, 북미 시장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 예. 팔기 시작했는데 2020년 자료를 보니까 북미 시장에서만 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북미 시장에서 300원대 매출 올리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게 예. 메로나가 국내 시장에서 총 매출이 연간 한 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절반이 북미 시장에서 나온다는 그렇네요. 거예요. 그만큼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던데 찾아보니까 그 아이스크림이 그의 이제 큰 인기를 끌은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메로니 귀한 시절에
메론 맛을 줬다는 거. 예. 그리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스크림 맛 때문에 처음 메론을 먹었을 때 굉장히 실망했어요. 오히려 맛이 더 단맛이 밍밍해서. 없어서 굉장히 달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그렇게 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미라든지 북미 시장에서 이 상품이 먹힐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많이 흥미롭게 봤던 게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시장이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니까 아이스크림 연간 수출액이 2019년에 5,418만 달러에서 2020년에 6,060만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7,242만 달러로 매년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 세계 아이스크림 수출량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전 세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2019년에 우리 시장 점유율이 1.3%, 2020년에 1.4%, 2021년에 1.6%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미세하지만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국가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고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 캐나다,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아시아권에 지금 점점 한국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한다는 걸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좀 알았어요. 그 베스킨라빈스, 그러니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시장의 뭐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베스킨라빈스가 소위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체인보다도 1년 더 빨리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시장에 대한 그 관심이 높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국민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의 부동의 1위는 2021년까지는 투게더였어요. 투게더요. 예. 근데 2022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붕어 싸만코. 붕어 싸만코. 예, 붕어 싸만코로 바뀌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투게더는 크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 자체부터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같이 먹으라는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손쉽게 간편하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처럼 즐길 수 있는 싸만코, 붕어 싸만코 이런 것들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교육 수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네. 우리나라 수출 다변화를 가장 이끌었던 품목 중에 네. 하나로 꼽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신규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수입했던 나라들을 봤더니 정말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찾다니 하고 놀라울 정도였는데, 뭐 요르단이라든가 도미니카 공화국, 네팔, 솔로몬 제도, 피지 이런 곳에서 한국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수입해서 먹기 시작한 게 최근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영국에서 예. 손흥민 선수가 이 광고한 아이스크림 안에서 슈퍼콘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축구 팬들이 손흥민이 광고한 그 아이스크림 좀 먹을 수 없냐 하는 목소리들이 막 나올 정도였거든요. 앞에서 제가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이 로봇 산업과 차량용 반도체 시장보다 더 규모가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연간 5.2%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K 아이스크림이 세계 시장에 당당한 주역으로 좀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영국의 이제 유니레버라는 회사 아시죠? 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생활용품 만들고, 예. 그 비누나 샴푸, 뭐 주로 그 목욕용품과 관련된 것들 그런 많이 하죠. 것들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이 유니레버가 실제로는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의 절대 강자예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특히. 유니레버가요? 네, 유니레버가 지금 작년 재작년에 아이스크림 가장 많이 팔린 아이스크림,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매그넘이라는 브랜드를 인수했고, 예. 유니레버가 지금 그 소위 그 유럽과 미국의 잘 나가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들을 예. 다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을 해나가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에 유니레버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이유를 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아이스크림 산업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야 되고, 우리 아이스크림 산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아이스크림 시장을 보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워낙 초콜릿 분야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섞은 브랜드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미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은 천연 과일과 네. 곁들인 그런 아이스크림들을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유럽에서도 이 천연 아이스크림 관련된 천연 과일과 관련된 아이스크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점점 경쟁도 치열해지는 요즘 것 같아요. 점점 고급화되고 있어요. 비건 네. 전용 아이스크림도 나오잖아요. 비건 전용 아이스크림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비건 전용의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있고 점점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아이스크림 시장의 세분화와 변화에 좀 발맞춰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요.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원료인 바닐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멸종되기를 걱정할 정도 같아서 계속 먹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는 뭡니까? 예, 파산입니다. 아이고 우울한 조금 전까지 맛있는 얘기했었는데 네. 예 파산 듣기만 해도 참 안타까워지는 키워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겠죠? 예, 지금 전 세계에서 파산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출근을 다루면서 예. 출근이 사라지면서 망해가는 미국 오피스 시장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예. 이렇게 시내에 번듯한 건물을 가진 회사도 지금 파산하는 게 일상입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파산이란 키워드가 굉장히 듣기 싫고 나쁜 키워드 같지만 잘 보면 경제 상황을 알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역사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키워드여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요즘 파산 신청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이게 파산은 법원이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하니까 법원에서 이 통계를 작성하거든요. 예. 이런 파산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 지금 10년 됐는데요. 지난 1분기에 기업들의 파산 신청 건수가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 326건의 파산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16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5배나 늘어난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진 게 2020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30%가량 높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파산하는 기업이 더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네. 기업도 문제겠지만 갑자기 개인이 궁금합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개인 파산 상담해 줍니다. 이런 문구 뭐 현수 막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개인들 상황은 어떤가요? 네, 개인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1분기에 파산 신청 건수를 보면 개인이 1,120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9,904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 봤을 땐 늘긴 했지만 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표를 다른 걸 보면 상황이 더 나쁩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아니라 개인 회생 신청 건수를 보면요. 3만 1,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5배 늘었습니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아직 파산이 급격하게 늘진 않았지만 다들 버티기 힘든 상황인 건 똑같다. 그리고 개인은 기업과 달리 복지 차원에서 여러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 들어온 채무 조정 신청이 지금 2005년 이래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이야, 청년 파산도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개인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2030 세대 파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채무 조정 신청 중에서 20대가 작년에 1,243건을 신청했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전이랑 비교하면 14배 늘어난 겁니다. 야, 급증했네요, 진짜. 정말 급증한 건데요.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이런 걸 조사할 때. 예. 그런데 가장 큰 게 재테크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실패한 경우 이게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전세 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날린 젊은 세대도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B2에서 실패하거나 영끌에서 부동산 샀다 실패하거나 혹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가 가장 크고 또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자영업 파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파산이 는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표로 보는데요. 경기 침체나 물가 급등, 금리 상승 같은 거시경제 탓이 물론 큽니다. 그런데 개인과 기업의 사정이 조금씩 다른데요. 특히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중 수출, 그러니까 중국에 물건을 파는 거에 의존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중국이 코로나를 끝내고 리오프닝에서 굉장히 기대가 컸잖아요. 예. 그런데 경제계 반응을 보면 생각보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더디다. 빠르게 회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도 파산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미국도 지금 사정을 보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S&P 글로벌이라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파산한 기업 수가 236건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게 2010년 이후에 어느 해보다도 많았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2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여기도 법원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여기서도 파산 신청 건수가 24% 증가했다. 또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상황은 좋지 않은 거죠. 네.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파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만 힘들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덜 힘든지 예. 혹은 더 힘든지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상황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예.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파산한 건수도 늘어서 지금 39만 건이 집계가 됐다고 해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아까 1120건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하게 대략 봤을 때 40배 정도 미국이 많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파산한 게 미국이 우리보다 40배 많다. 예. 그런데 뭐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많으니까 뭐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걸 인구당으로 비교해 보면요. 우리는 같은 인구당 0.2건 정도의 파산 신청이 있는데 미국은 1.2건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당 파산 신청 건수가 우리보다 6배 이상 많다. 야. 기업은 4배 정도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요즘 미국은 국가가 파산한다고 하질 않나 기업과 개인까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참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숫자가 그래도 미국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경기가 좋다고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산이 어떤 키워드인지 딱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 미국은 우리보다 파산이 훨씬 쉽습니다. 파산하기 쉬운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이게 국가마다 파산하기 쉬운 나라가 있고 어려운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고 다 파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보다 파산 신청도 쉽고 받아들여지는 즉 법원에서 이걸 그래 이 사람은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파산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수위도 더 기준도 낮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가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은 파산의 나라다. 네. 미국은 그냥 파산의 나라다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선 파산이라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예.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사실 법원에 가서. 그리고 파산을 하더라도 다시 사회적으로 재기하는 게 정말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미국에서는 기업도 개인도 파산 신청을 하고 빚을 다 탕감받고 다시 시작하는 게 흔한 풍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금쪽 같은 돈을 빌려갔는데 저 파산이요 그 돈 못 갚습니다라고 하면 모두 탕감해주고 면제해준다.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파산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단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네. 빚은 갚아야지 돈 빌려준 사람 돈 떼이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산이 쉬울 경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선 파산이 어렵고 또 재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거꾸로 쉬워질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재기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통해서 못 갚을 빚을 탕감을 받으면 예. 다시 그 사람이 털고 일어나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이 말은 그만큼 도전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선 사업하면 패가망신한다. 요즘은 많이 희석이 됐어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업이 실패해도 파산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업을 해본 분이 미국은 파산의 나라다. 이런 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은 정말 성공률이 낮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업에도 뛰어들 유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그걸 용인해주고 새로운 도전을 또 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거고,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파산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무려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맞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경력이 일천하고 거의 연예계나 특히 기업을 오래 한 기업가라고 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4번 파산했습니다. 4번이나요? 네, 물론 개인 파산 아니고 기업 파산의 대표로서의 파산이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4번이나 파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재산이 수조 원이고 그렇네요. 또 대통령도 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파산을 4번 했다. 그런 기업가가 있다면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은커녕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활동이 어려워지겠죠. 그렇겠죠. 야, 파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처음부터 파산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유럽 전체적인 서구권의 문화가 이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산이 쉬운 나라는 재기,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사적인 연원이 좀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 사실 예전에 역사적으로는 서양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사 내내 이런 부채 문제는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돈을 안 주면 큰일 나잖아요. 서로 돈을 떼이는 거니까. 이렇게 돈을 이제 떼이면은 반드시 받아내고 파산도 잘 안 받아들여 준 게 내내 역사였는데 18세기 들어서 변화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들어가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을 해요. 유럽에선. 그리고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산업화라는 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사업가들이 사업을 벌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나 주로 이제 돈을 빌리는 건 귀족, 왕족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돈을 안 갚는 건 도덕적인 해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떼어 먹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내야 됐는데 이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이런 사업가들이 사업 실패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능한 사업가들을 한 번의 실패로 나앉게 만드니까 사회적인 손실도 크다. 이런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책임을 꼭 묻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파산을 바라봐야 될 인식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창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실패하는데 대학생이나 특히 직장인들이 도전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국에서는 파산 문제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번듯하게 개발자 하다가 투자 유치 받고 은행에 대출 받았다가 사업 실패하면 다시 파산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업가만 되더라도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특히 창업도 많이 하고 예전부터 기업인들이 많았던 유대인들이 파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파산하면은 빠지지 않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파산을 이런 하나의 그 민족의 문화로 체감한 게 있는데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이요? 희년이라게 기쁠 희자를 쓰는 건데 주로 한국에서는 영어 그대로 가져와서 주빌리 뭐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명절이에요. 이게 무슨 명절이냐면 7년 유대교에서는 7년마다 1년을 쉬는 안식년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7번 하고 나면 이때 희년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명절이죠. 이때가 되면은 각각 갖고 있는 빚도 탕감해주고 또 혹시 팔렸던 땅도 있으면은 그걸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명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빚잔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민족 명절로 삼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나, 거짓말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도 이런 희년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만큼 유대교에서는 민족적인 명절이었다는 건데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일 같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파산을 일종의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 제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로 돈을 빌려주는 건 사회 기득권이고 또 땅을 많이 사가는 건 대제조 같은 기득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50년 정도 되면 이런 부의 불평등이 강화되니까 리셋 버튼을 눌러서 다시 사회를 초기화시키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 다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파산 제도가 민족적인 명절로 삼았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면 뭐 파산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또 나름대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는 많은 분들이 또 이해도 하실 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하면 도덕적 해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턱이 높으면은 미국은 빌려줬을 때 그러니까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게 신용카드 만들기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으로 접근하는 문턱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예. 접근하고 나면 파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장단점이 있는 건데 결국은 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한 이제 그리스가 국가 부도난다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10여 년 만에 국가 신용 등급이 적격 단계로 돌아오는 게 문턱이다. 이래서 모범생으로 돌아왔다. 불량화가 모범생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도 똑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북채 문제가 터졌을 때는 독일은 이거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돈 떼일 생각 없고 탕감해 줄 수 없다 이랬는데 그래서 긴축을 실행을 했죠. 그러니까 너가 돈을 아껴서 써라 이랬는데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 경제가 엉망이 됐고 10년이나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다. 왜냐하면 지출도 줄이고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놓으니까 예. 재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봐줬어야 유럽이 고생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산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엄격하게 할지 아니면 조금 관대하게 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오는데 방점을 둘지 이런 복잡한 시각이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 요즘 개인적으로 복잡한 걸 많이 직접 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있다 보니까 20대 학생들이 코인 투자. 그쵸. 이거 정말 광풍이었거든요. 네. 특히 20대 학생들이 광풍이었어요. 근데 이 코인 투자에 본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쵸. 어디서 돈 빌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낭패 봐가지고 드디어 이제 거의 신용불량자나 이런 그쵸. 파산 가까운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없지 않아요. 네. 정말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 야 네가 잘못된 투자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그렇습니다. 취업을 해야 될 시점에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을 찍으면 그쵸. 아무도 못 하거든요. 네.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파산을 나쁜 것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복잡한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심오한 주제였네요. 예. 지금까지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전에 많은 오는 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임병수의 아이스크림 사랑입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송경제 플러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브라운 아이즈 걸스의 아이스크림 시간입니다. 선곡한 노래는 선곡 이유는 아이스크림 노래 중에서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